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딸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결혼하여 애들 낳고 그냥 평탄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제가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남편이 28이었습니다. 남편이 좀 어린 나이였지만 워낙 저에게 푹 빠져서 결혼이 빨리 하고 싶다며 어른들을 졸라서 밀어붙였어요. 시부모님 처음 뵈러 갈 때 누구나 다들 긴장을 많이 할 텐데 저는 더욱이 긴장을 많이 한 게 시부모님이 연상인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남편이 어리다고 반대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두 분이서 너무 따스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당시 저희 시아버님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중소기업 임원을 하셨고 시어머님은 평생 아버님 내조만 하시면서 사셨는데 누가 봐도 아주 화목한 집안이었죠. 아버님은 어머님밖에 모르고 사셨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성격이 매우 온화한 분이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더 그러셨는데 남편 말에 따르면 어머님이 남편 키울 때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은 있어도 어머님은 늘 조용하고 얌전하셨다고 했죠. 시어머님은 제게 아들만 둘뿐이어서 무척이나 외로웠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덜 외롭게 생겼네요. 요즘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잘 지내봐요. 이건 유정이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원래 딸을 갖고 싶었거든. 이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신혼집을 차렸고 신혼집은 시댁에서 보태준 돈으로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잡았어요. 시댁과도 차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놀러가기도 자주 놀러갔습니다. 저희가 놀러갈 때마다 귀찮을 법도 할 텐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결혼 전에 저 혼자 걱정했던 시집살이도 하나도 안 시키셨어요. 결혼한 주변 언니들에게 들은 시어머니들 얘기 때문에 지레짐작 겁이 났는데 두 분 다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저한테 잘해주셨고 그 때문에 시댁에 가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놀고 먹고 오곤 했습니다. 남들은 시댁 스트레스가 많다던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왔죠. 늘 저희 시어머니는 제게 유정이 너는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줄 아주 귀한 사람인데 나는 그게 늘 고맙고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제 몸이 귀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마땅히 대접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살면서 건강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어디 가면 다들 모녀 사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많이 붙어 다녔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시골 분이시고 성격이 억척스럽기도 하셔서 간질간질한 사랑 표현 같은 걸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달리 되게 자주 사랑한다며 안아주시기도 잘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레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며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도 본인이 표현해주지 못하는 걸 시어머니가 해주시니 대신 뿌듯해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속이 미스거리고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워낙 참을성이 많은 분이시라 그동안 식구들한테 말도 안 하시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더라고요. 뭉텅이로 있는 약봉지를 보고 제가 먼저 알아차렸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장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좋으신 거면 병원에 가셔야죠. 아유, 주니엠이야.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나 원래 젊었을 때부터 이게 만성 고질병이었어. 약국에서 지어온 약 먹으면 또 금방 괜찮아져.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프셔서 배를 부여잡고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님, 혹시 무서우셔서 병원에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어머님. 간신히 시어머니를 타일렀는데 시어머님은 혹시나 무서운 병에 걸린 걸 알아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기 싫었다고 하시더군요. 덜컥 겁이 나셨나 봐요. 그렇게 같이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미 위암 4기가 되어 추적 검사 결과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돼 암이 다 퍼져 있다는데 그날로 부랴부랴 우리 가족들은 모두 병원을 알아봤고 수술이 가능한 곳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저희가 찾아간 모든 병원들은 이미 암세포가 커질 대로 커져 늦어버렸다며 수술을 못한다고 하였고 치료밖엔 안 될 것 같다고 하여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저희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사시는지라 시어머님 간병은 모두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워낙 또 시어머니와 각별했기에 아무런 불만 없이 병간호를 하였어요. 되려 제가 먼저 시어머니의 간호를 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님은 많이 미안해하시고 불편해하셨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니 편하게 계시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경우가 밝으신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어쩌냐,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게 돼서 내 평생 소원이 아파서 자식들한테 짐을 안 지게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매번 내가 먹고 개워내고 하는 것도 다 네가 치우고.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낫기만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면서 치료에만 연연하세요. 저도 어머님 도와서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점점 안 좋아지셨고 시어머님은 본인 삶에 대해 초연해지신 듯 더 이상 병원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쇠약해져가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항상 흙을 밟고 사시고 싶단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여 외곽 근교에 주택을 하나 얻어 시댁과 학가를 하기로 하였어요. 저희의 이런 제안에 제일 좋아하셨던 건 물론 시어머님이었고 시아버님 또한 고맙다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시어머님과 보내는 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것 외에는 애들도 좋아했고 딱히 불편한 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양을 한 덕인지 시어머님은 치료 중단 후에 되려 컨디션이 더 좋아지셨고 식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무래도 기운이 나시니 텃밭도 가꾸시고 장독대에 장도 담그시곤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하는 것만 다 하고 가신다는 시어머님의 말처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 텃밭 가꾸는 일과 장독대 관리를 하셨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더 좋아라 하셨고 행복해 하셨는데 이렇게나 금슬이 좋으신 두 분인데 만약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혼자 남으신 시아버님을 보는 것도 많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늘 이런 시아버님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는데 애들은 다 결혼하고 좋은 며느리 봐서 걱정이 없는데 네 시아버지가 걱정이야. 내가 가면 저 양반 많이 힘들어할 텐데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텐 유난이잖냐. 잘 알죠, 어머님.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가 아버님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걱정을 덜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시아버님이 동네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다니시며 취미를 갖기 시작하셨는데 배드민턴에 재미를 붙이셔선 배드민턴 채도 좋은 것으로만 사고 운동복도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게다가 배드민턴 자체도 즐겨 하시지만 그 안에 동호회 활동도 즐겨 하셨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여쭤보면 늘 동호회 약속이라고 하셨고 옷차림과 행색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안 뿌리시던 향수도 뿌리시고 머리도 싹 빗어 올리셨는데
그때가 아마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고 시어머님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니 그걸 직감적으로 아신 시아버님은 여자친구를 사귄 듯 했죠.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그렇게 아파 누워 계시는데 누가 봐도 시아버님은 많이 들떠 있으셨고 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남편이 이런 시아버님을 꼬치꼬치 캐물어도 시아버님은 성질만 낼 뿐 그 성질을 시어머니에게 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잦은 구토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더러워 죽겠다며 흥건해진 이불을 시어머니 얼굴에 패대기 치며 저 이불로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차피 먹고 다 개어낼 거 아무것도 주지 말라며 굶어서 죽는 게 낫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팔이 시꺼매서 옷을 걷어서 봤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 팔에 죄다 꼬집어 놓아 만들어 놓은 상처였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에겐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본인으로 하여금 집안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부탁이었어요. 어차피 본인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는데 글쎄 시아버님이 아무렇지 않게 요새 연애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당연히 그 말에 난리가 났고 시어머님은 대꾸할 힘도 없으신지 누워서 눈물만 흘리시는데 저 또한 그런 시아버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 막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아버님, 지금 어머님 앞에 두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저희가 알겠다고 만나겠어요? 아버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네 시애미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죽기 전에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거 알면 더 좋지. 나보다 먼저 가서 호래비 만들어 놓잖냐? 근데 너 말이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게냐? 싸가지 없이. 저희 부부는 이런 시아버님의 태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당장이라도 다시 집을 얻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떼놔야겠다 생각을 했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시아버지 말이 이 집 구할 때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썼는데 왜 자기가 나가야 하냐며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할 수 있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 무슨 소리를 듣고 저렇게까지 변하셨는지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화가 같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님은 보란듯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다정하게 깔깔거리며 대화까지 하며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절로 인상이 찡그려졌고 저 또한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문부터 닫았어요. 시아버님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을 보곤 또 한 번 놀랐는데 세상에 저보다 몇 살 언니나 될까? 40이 간 넘어 보였는데 아무튼 시아버님보다 한창 어려 보이는 여자였죠. 게다가 시아버님 허리를 감싸고 팔을 감싸고 갖은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죄다 뒤집어 놨을 거예요. 근데 집엔 저랑 시어머니밖에 없었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둘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절 향해 목이 마르다며 음료수 좀 내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가 뭐라고 벌써 시어머니 흉내를 내며 시집살이를 시키려 드는지 전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어머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끌시끌한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둘은 역시나 체육센터에서 만났고 그 여자는 강사인 것 같았어요. 딱 봐도 꽃뱀임이 틀림없는데 시아버지는 거의 정신을 잃고 저 여자에게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둘이 쪽쪽거리는 스킨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 거북스러워 그대로 밖으로 나갔고 시아버님에게 소리를 치며 그렇게 살면 천벌받는다고 하였어요. 어떻게 아프신 어머님을 옆에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하였고 나중에 저희랑도 2번 다시 얼굴 보고 지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집 나갈 테니 그리하려며 부동산 가서 집을 알아보겠다고 나와버렸죠.
거기서 단 1분 1초도 같이 있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전부 다 하니 전화상으로도 남편은 방방 뛰었고 시아버님과 연을 끊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시어머님만 그 집에 두고 나온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심때쯤 집에서 나와 저녁 8시에 남편과 함께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보이는 어두컴컴한 집에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람이 나도 시아버님은 항상 9시 전에는 들어오셔서 집을 지키고 계셨는데 집에 들어가니 시아버님은 계시지 않았고 아픈 시어머니마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기가 찼던 건 시어머니의 짐들까지 전부 다 없어졌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분명 시아버님과 그 상간녀의 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집안에서 핸드폰이 울려댔어요. 아예 핸드폰을 두고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듯 작정을 하고 나가신 거였어요.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시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발을 동동 굴리며 그 다음날이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짐까지 싹 다 옮겨놓은 걸 보니 그 전부터 시아버님은 그 여자와 함께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았고 마치 제가 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신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는데 남편은 자책하지 말라며 그게 왜 당신 탓이냐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어요. 저희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의 행방만 알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를 찾아온 사람은 시아버님이 아닌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이 업자 말로는 이미 시아버지가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고 본인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다며 하루빨리 나가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수소문 끝에 겨우 시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고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재촉였어요. 그러니 시아버님 옆에 있던 상간녀 말이 지겨워. 다 죽어가는 여편네를 뭘 그렇게 찾아. 오늘 당장이라도 눈 감을 것 같은데 그 여자한테 뭘 그렇게 목을 매? 네 시어머니 죽으면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나한테나 잘 보이고 목매이거 사. 라고 하는데 저랑 고작 5, 6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여자가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더 혈압이 올라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옷깃을 잡으며 우리 어머님 어딨냐고 말해. 말 안 하네?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시어머니로 받들고 살겠어? 그럴 리 절대 없으니까 작작 좀 꼬리치고 그만 떨어져 나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늙은 남자 꼬셔서 뭐라도 떨어질까 이딴 짓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이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갖은 욕을 다 하셨고 저보고 시어머님이랑 똑같이 닮아간다며 그따위로 살다간 나중에 저도 남편한테 버림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있는 재산은 저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며 내쫓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님한테 돈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으니 시어머니의 행방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시아버님은 그저 어머님을 갖다 버렸다는 말만 하며 죽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미 시아버님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 상간녀로부터 물이 들을 대로 들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땅을 치는 심경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다 뺐는데 시아버님의 상간녀는 짐을 빼는 날에도 와선 훈수질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에 쭉 놓아져 있는 장독대를 가리키며 저것들 다 깨서 버려야지. 요새 누가 장을 담궈 먹어? 누가 노인네 아니랄까봐 가진 청승을 다 떨었어. 저기요, 저걸 왜 깨서 버려요? 이 집에서 당신 물건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손대지 마요. 아픈 우리 어머님까지 그쪽 맘대로 어디다 데려다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고할 게 있기나 해? 니네 시어머니 아주 좋은 요양원에 갖다 두고 왔는데.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순순히 해준다고 해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하고 있어. 이거 왜 이래? 뭐요? 우리 어머님이 이혼까지 해준다고 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어딜 그딴 거짓말을 치고 있어? 하며 신랑이를 한참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쪽 텃밭에서 저를 다급히 막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로 와보라며 이걸 보라고 하며 제게 하얀색 봉투를 하나 건네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께서 장독대 속에 숨겨놓은 유서였고 그걸 남편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과 저는 그 유서를 가슴에 품다시피 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 읽어보았는데 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시어머니의 한 맺힌 이야기가 구구절절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려오기 전부터 외도를 진작에 눈치채고 계셨고 외도의 증거를 잡으려고 시어머님의 남동생인 외삼촌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대요. 그리고 외삼촌은 시아버님의 뒤를 쫓으면서 그 상간녀의 뒤까지 캐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 그 상간녀가 시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본인의 진짜 남편과 함께 이런 작업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역시나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 법한 걸 시아버님 혼자만 그 여자에게 깜빡 속아서 시어머니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고 온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자마자 시아버님이 중소기업 임원으로 계셨을 때 공금을 횡령했던 통장 원본을 그 증거로 회사에 보냈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시어머니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부부니까 그냥 눈을 감아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시아버님과 함께 공동 명의로 해놓은 땅과 아파트에는 벌써 가압류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실 때 그것만은 지켜서 저희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준비가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다는데 아마 갑작스럽게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시어머니를 어디다 숨겨놓은 것 같았죠. 저희는 그 유서를 토대로 온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다니며 시어머니를 찾았고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시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열악한 그룹홈 같은 곳에 계셨는데 노인분이 7명 정도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근 3달 만에 봤는데 야윈 얼굴을 보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그날부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고 시어머니의 행방을 찾음과 동시에 시아버님은 공금 횡령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고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성년 후견인이란 제도로 편찮으신 시어머니 대신 저희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러 다녔고 공동 명의 덕분에 시어머니는 70%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시아버님 곁엔 그 상간녀도 본처도 자식도 모두 다 떠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소송을 하면서 시아버님 또한 그 상간녀의 속내를 알게 되었고 그 속내를 알고 나서 저희를 붙잡으려 하셨는데 이미 저희도 시아버님 곁을 떠난 상태였죠.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가 된 후 시어머니는 3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는데 참 고우셨던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저희한테 절대로 시아버님을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온 집안은 울음바다였고 시아버님은 이런 시어머니의 장례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셨죠. 남편이 시아버님 모습만 보여도 난리를 치며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했거든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저희가 본인을 찾아오기까지 견디고 견뎠을 시어머님의 모습이 아른거려 가만히 있다가도 가슴이 콕콕 찌르곤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해드린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 여겼고 시아버님은 공금 횡령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회사에 뱉어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 정말 심각한 거짓골로 저희를 찾아와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고 그러게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시지 그랬냐고 하였어요.
누구는 저희 부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래도 아버지고 시아버지인데 그렇게까지 내쳐야 했냐고 하실 테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투병을 하실 동안 시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외딴 곳에 두고 온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시아버님이 받고 있는 벌이 어쩌면 어머님이 주시는 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본인 아버지지만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고 지난달엔 어머님 제사를 지냈는데 여전히 그립고 감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든든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저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시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